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영감과 통찰을 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혜의 불꽃을 더 널리 퍼뜨리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깊은 성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그는 통 하나를 집 사막의 몇 마리와 함께 살았고 자신의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대왕은 이 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철학자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훗날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흔히 디오게네스의 소박함이나 알렉산더의 관대함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제국을 지배하고 군대를 호령하며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왜 통 속에 사는 한 노숙자를 부러워했을까요? 그것은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의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완전한 주권. 이 이야기가 수세기 동안 역사 속에서 단순한 일화처럼 묻혀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숨겨진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들,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모든 것을 뒤흔든 제국의 건설자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너무나 강력해서 현대사회는 수십 년에 걸쳐 우리에게 그것이 결함이며 불완전함의 징표라고 설득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진실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사회가 당신에게 두려워하고 벗어나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힘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가 당신을 밀어넣고 있는 그 길이 사실은 진정한 성취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영원회귀라는 잔인한 시험을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당신의 삶을 정확히 똑같이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타협하며 다른 사람이 정의한 성공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사람, 몇 번이고 다시 예스라고 외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인간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철학자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밝힐 이야기는 힘과 목적, 그리고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이가 쓴 각본을 따라 걷는 몽유병 환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길, 그 중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는 종종 궁극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길들여진 존재가 되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흥미로워집니다. 니체가 제시한 인간 잠재력의 최고 경지, 이버맨시, 즉 초이는 만화책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기존의 관습적인 범주를 넘어 살아가며 자기 자신의 도덕적 권위가 될 용기를 가진 개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혼자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질병입니다. 반면 고독은 창조자들의 자연스러운 서식지이며 진정한 힘이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거의 수도승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한 규칙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했으며 저녁에는 책과 사랑하는 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인간 혐오자라고 불렀지만 쇼펜하우어는 심오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만약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 또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폴레옹이 전투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내인 조제핀의 승인을 구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획기적인 통찰의 순간보다 데이트를 우선시했다면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결혼한 사람은 모든 야망을 다른 사람의 이해, 두려움, 한계를 통해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독신인 사람의 비전은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위험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결혼은 타협을 요구하지만 위대함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결혼은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혁신은 단 하나의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결혼은 당신에게 무언가의 절반이 되라고 요청하지만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니체가 말한 존재의 근원적 동력인 힘의 의지는 고독한 개인에게서 다르게 흐릅니다. 관계 속에서의 협상으로 소모되는 대신 창조와 성취, 그리고 자기 극복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길에는 외부의 인정이 없습니다. 사회는 자기 극복에 대해 메달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끊임없는 피드백, 승인과 불만, 인도와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곧 나침반이자 심판관이며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역설 속에서 위대함이 탄생합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열정적인 본성을 세상을 뒤흔드는 철학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는 그의 운명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창조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바로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사이의 그림자 속에 당신의 다음 숨결 뒤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영혼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삶을 위한 로켓 연료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데서 훔쳐온 시간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오한 통찰력은 사적인 명상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며 존재의 무게와 씨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결혼한 남자들이 결코 찾지 못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설거지를 할 차례인지를 두고 협상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질 뿐 외부 사건에 대한 힘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러면 힘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관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평화가 좌우되고 관계의 문제로 하루가 망가지며 다른 사람의 감정 세계를 유지하느라 정신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고갈되는 결혼한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려 해보십시오. 독신인 사람은 통제의 이분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생각, 행동, 반응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매일 이 원칙을 위반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힘밖에 있는 것, 즉 다른 사람의 감정, 반응, 선택을 통제하려 했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크라테스는 날카로운 혀와 끝없는 불평으로 유명했던 크산티페와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녀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냐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와 잘 지낼 수 있다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요. 그가 하지 않은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거나 완전하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철학적 훈련, 즉 까다로운 사람들을 견디는 인내력 훈련처럼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당신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인내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질서를 창조하는 대신 혼돈을 관리하는 데 유한한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해했지만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과 협상하거나 타협을 통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극복을 통해서만 성취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내면 날씨에 반응해서는 불가능한 집중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황제는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그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오직 분열되지 않은 주의력,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한 정신에서만 오는 명료함을 요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오직 당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감정적 안정을 다른 사람에게 외주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도도 GPS도 안내자도 없는 광활한 사막에 서 있습니다. 오직 당신과 무한한 지평선, 그리고 절대적 자유의 압도적인 무게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방향이 가능하고 모든 선택은 당신의 것이며 모든 실수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고 모든 승리는 온전히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불안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 당신이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식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결혼이라는 안락한 세상으로 직행합니다. 그곳에서는 선택이 협상되고 길이 미리 정해지며 자유는 안전이라는 환상과 교환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장 폴 사르트르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당신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의 선택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결혼은 당신에게 타협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드는 끝없는 협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고 파트너이며 팀의 일원이야. 이것들은 역할이지 정체성이 아니며
가면이지 얼굴이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진정한 인간은 말합니다. 나는 매 순간 사과 없이 내가 선택하는 존재다. 미국 시문학의 거장 에밀리 디킨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그 고독 속에서 여전히 심장을 먹게 하는 시를 창조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야. 당신은 누구지? 당신도 아무도 아닌가? 그녀는 세상이 내리는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첫걸음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공허함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의미를 갈망하는 인간과 우주의 무관심한 침묵 사이의 단절, 즉 부조리에 직면했고 반항을 선택했습니다. 부자유한 세계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져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반항의 행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결혼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부자유와의 계약입니다. 선택을 제한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며 조화를 위해 비전을 타협하겠다는 합의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인간성을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월든 호숫가로 갔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숲으로 갔다. 결혼은 이런 의도적인 삶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고 기분에 맞추며 의도를 타협합니다. 소로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기본적인 음식, 책,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정신세계.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집, 두 사람의 기준에 맞는 가구, 두 사람의 성격에 맞는 활동. 필요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식합니다. 그것들은 협상된 합의이 아닐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 공허함, 외부의 인정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텅 빈 느낌은 사실 진정한 존재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기쁘게 할 사람도 고려할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없을 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적인 남자들조차 통째로 삼켜버리는 너무나 매혹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당신의 반쪽, 잃어버린 조각,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소울메이트가 존재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 낭만적인 헛소리를 비웃었을 것이며 왜 그것이 역사상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믿음 중 하나인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융은 온전함이란 누군가를 찾아내 빈틈을 채우는 덧셈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 빛과 그림자, 의식적인 욕망과 무의식적인 충동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인 개성화는 이 모든 측면들을 마주하고 이해하며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은 이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강력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녀가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양육적인 측면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은 이성적이고 공격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다루고 당신은 논리를 다루죠. 그러나 당신은 사실 스스로를 파편화시키고 있으며 영혼이 절반만 발달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개성화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성 지능, 직관, 양육 능력에 접근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언어를 이해하는 작업을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감정의 번역가로서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그림자는 관계 속에서 특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스스로 책임지는 대신 파트너에게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파트너가 너무 감정적이고 요구가 많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종종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적 삶의 반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비난할 사람도 투사를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화가 날 때 그는 왜 그런지 물어야 합니다. 슬플 때 그것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두려울 때 그 근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직접적인 마주함이 진정한 온전함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융이 규명한 전사, 왕, 마법사, 연인과 같은 원형적 에너지들은 파트너십이라는 타협을 통해 걸러지지 않을 때 순수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남자의 전사 에너지는 관계를 방어하는 데 쓰이지 않고 의미 있는 전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왕 에너지는 가정 내 협상 없이 자신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그의 마법사 에너지는 방해 없이 깊은 미스터리를 탐구합니다. 그의 연인 에너지는 단 한 사람이 아닌 삶 그 자체를 껴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당신은 커플의 절반이 아닙니다. 홀로 설 수 있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당신의 완전한 심리적 깊이에서 창조할 수 있는 완전하고 통합된 인간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합을 통해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이 결코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완전한 심리적 스펙트럼에 접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명확하게 보고 깊이 생각하며 안락한 거짓말을 거부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고독입니다. 거부당한 자의 쓰라린 고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이해하는 자들이 선택한 분리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위대한 영혼의 짐이라 불렀습니다. 대중의 지적, 감정적 수준에서 살기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외로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짐을 결코 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필요해지는 지점까지 결코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생각, 평범한 목표, 삶에 대한 평범한 가정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학을 맛보고 궁극적인 질문과 씨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락한 환상을 꿰뚫어 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사는 곳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들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감정적 융합보다는 지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과업, 즉 인류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일에는 가정생활이 필연적으로 파편화시키는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 지혜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반사회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에게 교류 전류와 무선 기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통찰력을 선물하기 위해 고독 속에서 우주와 교감했습니다. 그가 왜 독신으로 남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뇌의 창조물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발명가가 느끼는 것과 같은 전율이 인간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자는 사랑할 수 없어서 결혼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합니다. 과학자는 사교성이 없어서 독신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그에게 사교적 만남보다 더 설득력 있는 현실과의 만남을 제공합니다. 예술가는 친밀함이 두려워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트너십이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체와의 친밀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의 메아리칠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쪽 길에는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각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함께 삶을 꾸리고 조화를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통해 꿈을 협상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대신 무언가의 절반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름답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은 따뜻함, 동반자 관계, 그리고 결코 혼자서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락함을 약속합니다. 사회는 박수를 칠 것이고 가족은 안도할 것이며 친구들은 당신의 결혼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은 평생 매일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길을 마주할 만큼 용감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다른 길에는 훨씬 더 희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과 없이, 타협 없이,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 하나의 보장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으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태어났다는 대담함을 정당화할 무언가를 창조할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은 근본적으로 반혼돈적입니다. 안정, 예측 가능성, 조화에 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춤추는 별이 태어나는 토양은 아닙니다. 춤추는 별은 절대적 자유의 혼돈을 껴안는 사람,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공허함 속에 설 수 있는 사람, 무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가능성에서 목적을 창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꿈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협상하는 동안 당신은 분할되지 않은 집중력이라는 원자재로 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불완전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언제나 온전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외롭다고 부를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감지할 수 없는 힘과 교감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은 손을 잡고 책임을 나누고 계산서를 나누는 커플들로 붐빕니다. 쉬운 길은 즉각적인 위안과 장기적인 후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길, 즉 선택된 고독, 급진적인 자기 소유, 완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주권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길. 이 길은 소수만이 걷지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여 세상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당신의 손길을 제한하지 않을 때, 당신 잠재력의 모든 힘이 당신의 피를 끓게 하는 목적을 향해 향할 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타협을 멈추고 창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반자의 안락함을 완전한 자기 소유의 힘과 맞바꿀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은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